혁신에는 경계가 없다.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항구적인 도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남 장한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책은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라는 책으로 뜨거운 아침을 열겠습니다. 도덕경 1장은 도에 대한 총론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헌법이 전문가 같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중 핵심은 도, 무, 유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들이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1장에서 노자는 도의 성격이나 속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에 대해 직접 언급한 대목은 도가 도비상도 딱 하나인데 문장의 구조가 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긍정문이 아니라 이런 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부정문입니다. 노자는 이런 방식의 서술을 택한 이유는 도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딱 부러지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물이 근원으로서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인간은 그것에 대해 그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항구적인 도, 항구적인 이름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도가 도비상도, 명가 명비 상명이라 했다. 다만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와 유는 도가 실체를 드러내는 두 가지 차원이다. 무는 만물의 시조로서 도를 드러내고 유는 만물의 모체로서 도가 드러낸다. 따라서 무와 유는 둘 다 도의 속성을 품고 있다. 항구적인 무에서는 오묘함을 보고 항구적인 유에서는 경계를 본다는 문장은 다소 설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노자는 도의 이미지를 계곡, 자궁 등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도의 속성은 계곡이나 자궁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히 깊고 넓다. 현은 거물현이라고 읽지만 아득히 멀고 깊은 상태를 의미하는 한자다. 광활한 우주가 현이라는 글자에 딱 맞는 실체다. 우주는 우리에게 신비로움, 경이로움, 오묘함 그 자체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노자는 항구적인 무, 상무에서는 오묘함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유, 상유에서는 왜 경계를 본다고 했을까요? 텅 빈 어머니 자궁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무라는 차원에서 유라는 차원으로 도의 속성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막 태동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무는 영원히 무로 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은 태아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는 순간, 씨앗에서 새싹이 싹 트는 순간, 작은 점 하나가 빅뱅을 일으키는 순간, 이 순간들이 바로 경계입니다. 이 경계는 인간과 만물, 우주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상유에서는 경계를 본다고 한 것입니다. 도가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끊임없는 긴장감과 역동성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곧 죽는다라고 되뇌이면 자신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세워보라. 삶에 지루할 틈이 있겠는가? 삶은 살아서 펄떡이는 생선처럼 건강하고 역동적인 것이 되리라. 삶과 죽음이 경계를 이루는 스틱스강에 몸을 담그면 불멸의 존재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계가 주는 긴장감에 사람은 죽을 틈이 없다. 매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살면 생활 속에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도는 무엇일까?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듯이 혁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이미 혁신이 아니다. 카니발리제이션은 기업이 내어놓은 후속 제품이 자사의 기존 제품 점유율을 갉아먹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족 살인을 뜻하는 카니발리즘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작고한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가 주창한 혁신 기업의 딜레마도 카니발리제이션과 같은 맥락의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려면 기존 사업 영역에서 자기 잠식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파괴적 혁신을 회피하고 단계적인 혁신에 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또 다른 파괴적 혁신을 불러온 기업이 추월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클레이턴 교수가 말하는 혁신 기업의 딜레마다. 이러한 딜레마를 두려워하면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시계의 명과 스위스 시계는 그 자체로 지위와 부를 상징했습니다. 스위스는 100년 이상 시계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일본의 세이코와 카시오 등이 중저가가 시계를 들고 나오면서 시계는 귀중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었으며, 이때부터 스위스 시계의 독점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스위스의 시계 공장 1600개 가운데 무려 1000개가 도산했습니다. 스위스는 당시 일본보다 먼저 퀴츠라 불리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었지만 카니발리제이션을 두려워해 신기술을 제품 개발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일본 시계들이 파고들어 시계 제국 스위스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카니발리제이션을 극복하고 혁신에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와 텐센트의 위챗이 대표적입니다. 아이패드를 개발했을 당시 애플에서는 아이패드가 애플의 주력 상품이던 아이맥의 매출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러한 카니발리제이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패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러자 우려했던 것처럼 자기 잠식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이패드의 판매 실적이 워낙 뛰어나 아이맥의 손실을 메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텐센트가 운영하던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 QQ는 중국 내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센트는 모바일이 대세를 형성해 나가자 카니발리제이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모바일용 메신저 위챗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위챗이 QQ를 일부 갉아먹었지만 10억 명에 이르는 신규 가입자들 덕분에 그 손실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카니발리제이션을 두려워하면 혁신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살을 스스로 먹어치우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남에게 먹히고 말 것입니다. 카니발리제이션이 두려워 과거에 머무른 기업들은 실패했고, 카니발리제이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살을 스스로 먹어치운 기업들은 성공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집착하면 혁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이름은 이미 불린 이름이므로 도가 아니다. 거기에는 혁신이 없다. 실리콘밸리로 간 노자 중에서 노자는 본래 중국어로 어르신을 일컫는 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노자는 춘추시대 사상가이자 제자 백가의 시족격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자 사상은 백성들을 시켜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무의자연과 권력과 재산을 더 가지려고 무리하게 애를 쓰지 말라는 공수 신태로 요약되고, 도자도 덕경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장에서 쓴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노자가 말하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꿈을 이루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